안녕하세요, 염창환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사당동에 가서 좀 강의할 게 있어 강의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왔는데요. 그 한림제약 여기 강의실은 사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환자분들 이제 그 교육 장소로서 그냥 편하게 이제 할 수 있고, 사실은 강의하고 교육하기도 지난번에 그 성모병원이 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가 이제 비타민 C가 관련을 했고, 그 옆에 이제 그 퀘르세틴이라는 MSM 내용을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타민 C만큼은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 유산균하고 비타민 D입니다. 원래는 이제 코큐텐까지 하는데 시간 관계상 코큐텐까지는 시간이 안 돼 갖고요. 유산균하고 이제 그 비타민 D에 대한 내용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때 이제 코엔자임 Q10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가 이제 보면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영양제를 그동안 많이 먹었던 카페였던 것 같고, 또한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할수록 이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가 아닌가요? 그냥 또 보관하고 또 다른 거 하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은 환자분들이 영양제를 한 듬뿍 사갖고 와요.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한테 어떤 게 먹고 어떤 게 안 맞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도 먹어도 돼요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양제는 항상 3개월은 먹어봐야 돼요. 뭐든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영양제를 선택했을 때, 그럼 이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3개월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영양제가 나한테 안 맞는지 먹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저거 먹었더니 좋더라, 누가 이거 먹었더니 좋더라 하면서 그냥 먹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요새 건강 프로그램 워낙 많잖아요. 그 건강 프로그램 다 듣다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영양제들을 먹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실제 얻고 싶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나쁜 결과를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C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이고, 오늘 비타민 D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유산균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이 이제 컨셉을 지금 연박사의 이기는 유산균 이야기로 했어요. 이 유산균이라는 게 참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다른 거는 영양제잖아요. 유산균은 생균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가장 적들이 제일 많이 침범하는 게 장입니다. 장에 있는 유해균과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이 싸워서 적군이 나가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유산균 이야기라고 했어요. 유산균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1차 방어막이 뚫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지금 보면은 제일 1순위는 뭐냐면은 유산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의 그리스어 자체가 for life라고 해갖고 평생 동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유산균을 먹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왜 그러냐? 장이 건강해야 되니까. 장에서 유해균들이 늘어나면서 균들이 침범하고 나면은,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 얘기 나오는데, 넘어가나? 안 넘어가는데 눌러줄래요?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넘어가죠.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 안 보이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이 밥이 제대로 분해가 됐고 위산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1차적인 과정인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몸을 버려요. 중고등학교 때는 몰라요. 건강하니까. 우리 몸의 노화는 20대부터 일어나요. 20대부터 노화가 시작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강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야.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식사를 뭐 아무 때나 하고 안 좋은 거 먹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위장병이,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위장병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또 똑같아요. 그때부터 식생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식생활이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대학교,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우리 결국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먹고 빨리빨리 먹고. 근데 지금까지 안 변해요. 그게. 같이 저희는 점심 때 이제 환자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걱정을 해요. 원장님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 우리한테는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원장님은 이렇게 빨리 먹는 게 말이 되냐고 막 하는데 그게 안 거쳐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식사 시간이 그 길어지면 장점이 뭐냐? 길면은 이 저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분해가 돼 버려요. 그러면 위산에서 위산량이 적게 나가도 충분히 이게 분해가 돼서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요. 근데 얘네를 쪽 대충 씹고 대충 넘기게 되면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뿐만 아니라 위산도 분비돼야 되고 그리고 소화효소도 나와야 되고 결국은 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식사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식사한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수명이 120세를 살아간대요. 그거는 뭐 미국에 있는 그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더니 한 번 분화할 때 분화가 한 태아세포를 갖고 분화를 했더니 50회를 분해했더래요. 한 번 분화할 때 2.5년이 걸리니까 12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5세를 못 살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질병에 노출되고 다양한 상황 때문에 내 몸이 공격을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수명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는 첫 번째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 건강을 통해서 좋은 음식들, 소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근데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이 문제점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속이 쓰린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헛배가 부른다. 가스가 찬다. 그리고 변의 냄새가, 방구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마냥 그러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몸이 이상해요. 그리고 자역의 배변 활동이 이상한 것들. 결국은 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식사 시간을 길게 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뭘 먹으면 좋아져요. 뭐 먹으면 좋아 이 생각만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몸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영양제라든지 약이 도움은 되지만은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 몸에는 장에는 500가지 이상의 이제 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 수가 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세균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입부터 시작하고 구강내균부터 해갖고 뭐 장, 소화지장 이렇게 여러 가지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있는 게 어디냐? 대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위로 갈수록 이제 좀 적고 위라고 해갖고 균이 없냐? 위에도 균이 있어요. 사실은 위산이 있기도 거기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균들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균들 얘기하잖아요. 헬리코박터균 위산에도 안 녹고 살아있는 애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암이 걸릴 수 있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왜 우리가 보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가 국민의 한 80%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대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도 또 재발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국문화예요. 이거를 했을 때 국외에 각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가고 또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따로 국그릇에다가 따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적자.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부모가 애한테 입안에다 딱 해주고 이렇게 또 주는 거. 정말 이게 안 좋은 생활 습관인데. 그리고 그 우리가 치약을 쓰더라도 치약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따로 쓰는 게 좋아요. 치약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고 묻히잖아요. 근데 이 치약 칫솔인가? 거기 칫솔에도 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동으로 막 쓰다 보면 얘기하다가 오고 또 하고 이게 잘 털지 않고 말리지 않으니까 또 걔네들이 살아서 또 딴 사람들한테 전염되고. 다양하게 우리 몸속에는 너무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00조가 넘는 이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공격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없앨 건가. 그게 이제 풀어간 숙제죠. 안 넘겼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이 100조의 세포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대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이라는 게 있고 크게 유익균은 뭐냐? 내 몸의 건강을 만들고 면역력을 올려주고
소화 기능을 통해서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균이 유익균이에요. 반대로 유해균은 뭐냐? 얘네는 질병을 유발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바로 유해균이에요. 그럼 중립균은 뭐냐? 얘네는 중립을 지켜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간에 붙어서 쓸개 붙었던 간신배 같은 애들이거든요. 유익균이 우세하는 것 같다. 그럼 유익균에 붙어요. 그 다음에 유해균이 우세하는 것 같다. 얘네들은 또 유해균에 붙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몸의 장을 좌지우지 시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내가 내 몸속에 지금 유해균이 많은지 유익균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병원에 가서 병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균 수에서 보면은 유익균이 많으면 괜찮은데 유해균이 많으면은 안 좋은 거. 근데 이런 장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해요. 사실은 오늘은 괜찮았다가 또 안 좋은 음식 먹고 생활 안 좋고 뭐 그럼 그 다음 날 또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보다도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이 체크리스트예요. 증상. 말 그대로 이 6가지 증상. 배변이 급격히 화장실에 막 달려가는 경우들. 아니면은 배변을 하고 나도 배변을 하면 복통이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이 있다든지,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고,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배변 횟수가 3회 이상이 있거나 일주일에 3번 미만인 경우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중에서 2개가 이상이 나오면은 장 건강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증상 자체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이런 증세가 있어요. 그럼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 여기 장이 안 좋다는, 그럼 결국은 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은 결국은 내 몸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좋은 건 뭐냐? 말 똑같아요. 그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좋은 그 음식들을 먹는 거. 그 중에 이제 음식 중에 제일 뭐냐면 섬유질이 많고, 과일, 채소, 육류 섭취보다는.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서 결국 암모니아 생성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장에 유해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주는 게 뭐냐? 결국은 그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생활 습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면, 그리고 운동, 하루 30분.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 굿자 운동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위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소장을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해서 대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소장을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굿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움직여주면은 장 움직이는 식으로 시계 방향적으로 돌려주면 돼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더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고 항상 시계 방향. 이게 좀 굿자가 뭐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들겨 준다는 거. 그럼 연동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은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장 운동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기가 잘 힘들고 알면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후에 한 뭐 10번만이라도 복식호흡을 꼭 해주는 게 좋다. 복식호흡 마시는 것처럼 배에다 힘주는 단전호흡이고 뭐 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불룩 나왔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쑥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힘들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고 나면은 이게 편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져요. 근데 저도 잘 못해요. 말은 이렇게 강의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말 그대로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발효 음식, 우리 대표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김치, 그리고 이제 뭐 말하는 뭐 청국장, 된장, 그리고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발효 음식들을 참 많이 먹었는데도 이 좋은 음식은 많은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청국장이라는 좋은 거에 있으면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별로 발전을 못 시켰고, 일본에는 나또가 나오잖아요. 일본은 발효가 굉장히 또 이게 그 국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것도 이제 코엔자임 Q10이잖아요. Q10도 원래 이제 발효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발한 거는 미국인데 실제 전 세계 Q10 시장은 일본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발효 기술이 일본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뭐 제품들 보면 가네타콘가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좋은 발효 음식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김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 김치에는 소금을 많이 염분 때문에 위암 발생이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가 위암 발생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김치 속에 소금 양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옛날에는 할머니 분들이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입맛이 그거 때문에 갈수록 좀 더 짜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해졌는데 지금은 좀 더 이 소금 이 교육 때문에 그런지 이 소금 함량이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장암이 늘었어요. 대장암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발병률이 1위가 됐잖아요.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위암을 제친 게 대장암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장 건강을 이제 튼튼히 해야 된다고 됐고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유익균하고 이제 유해균 보게 되면은 유해균 이렇게 균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유해균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포션이 많아지는 게 이게 유익균입니다. 유해균의 작용은 우리 세포, 정상적인 세포의 변이를 유발시켜서 결국은 장내 세균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시켜서 대장암, 위암, 뭐 여러 다양한 이제 암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를 생성시켜요. 부패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생성을 시켜서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에 손상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하얀 거탑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김영민 씨가 막 간송혼수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변비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내 몸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송혼수로 막 이렇게. 그래서 간암 환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발암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유해균들이에요. 반면에 유익균들은 뭐냐? 가스 생성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이 그 지방산 있잖아요. 지방산을 잘게 부숴줍니다. 이 지방산들을 잘게 못 부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비만도 유발시키고 다양한 문제를 시키고요. 또 하나 이제 면역 자극, 항암 작용까지 있는 게 바로 유익균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관문, 보이지 않는 이 유익균의 세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맞는 영양들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장내 이제 그 세균하고 이제 이게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보게 되면은 왼쪽이 보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이에요. 이 유익균이 검은 이 점들이 이제 그 유해균들이고 요게 이제 하얀 게 이제 유익균들인데 그 내려가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유해균이 들어와도 보호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 환경이 안 좋아갖고 유익균이 줄어들어요.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장 전망을 뚫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장 건강이 안 좋을 때 보면은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를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고치게 되면 결국은 질병으로 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비타민 C 얘기했을 때 비타민 C의 가장 큰 작용은 뭐냐?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신 기능이라는 거는 내 몸의 피로를 없앨 뿐만 아니라 심장근이나 다양한 이제 그 기능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부신 기능이죠. 근데 장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단 우리 몸의 적으로부터 첫 번째 방어 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기전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들이 보호가 되는데 이 방어 기전을 1차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못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은 암만 좋은 거를 먹어도 암만 좋은 생활 습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디톡스가 있고 그 얘기 나오는 거죠. 해독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장 해독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안 되면은 유산균이라도 줘서 유익균을 늘리는 거죠. 바로 이 장 건강 내 면역 보게 되면은 장내에는 이 패소젠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독소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들 이제 장내 세포들이 있으면은 그 세포들에 가해서 면역력에 자극시켜주는 것들, 뭐 M세포, B세포, T세포, 수의상세포, 대식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장내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격하고 효과를 보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인빅터스 1316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이 장에 있는 M세포를 자극해서 NK, T세포, 수의상세포를 우리 몸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영양제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여기 장내의 환경을 통해서 얘네들 이제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의 이제 특성별로 오게 되면은 근위부,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여기 오른쪽인가?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를 근위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왼쪽을 말단부라고 하고. 그래서 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변을 이 직장 S결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위부하고 말단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이 많이 고농도로 있고 탄수화물 분해하고 가스가 하고 세균들이 빠르게 증식하는 건 다 대부분 근위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자체가 약산성을 좀 띠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단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대부분은 위에서 음식물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의 저농도고 단백질을 저기 분해하고 세균은 천천히 자라요. 그리고 중성의 이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대부분 이 근위부 대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산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유익균을 도와주는 게 바로 유산균이고, 그리스어로 포라이프라고 해갖고, 평생 동안 이란 말에서 기원한 것처럼 이 유산균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뇌스로가 발효 음식을 먹던지 다른 통해서 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1965년도에 릴리하고 스티웰 박사가 하나의 미세 세균에 의해서 분비되는 물질이 다른 것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내 몸의 이 장내 환경들이라는 게 좋아졌을 때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몸의 이 그 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내 몸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74년도에 이제 파커 박사는 유기체화 물질이 결국은 장내 미세 환경의 균형에 관여하고, 나이두 박사 등도 역시 이 그 식이 보조제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천 년 동안 발효식품을 통해서 장 건강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장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세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은 장 건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고, 그것도 힘들면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라도 꼭 한 번 드세요. 그게 결국은 내 몸에 장 건강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않고 결국 인스턴트 식품에 의해서 결국은 먹고, 뭐 안 좋은 식품들을 가면서 그 유산균이나 이렇게 딱 먹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유산균도 도움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더 1차적이라는 거죠. 유산균, 살아있는 상태로 체내에 들어와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세균인데, 락틱애시드라는 젖산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에요. 락토바실루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비피더스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루스는 주로 소장에 작용하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에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먹을 때는 락토바실루스균하고 비피더스균이 최소한 한 개씩은 갖고 있는 균주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메치니코프 박사, 참 본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명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메치니코프 박사는 우리나라 CF 모델로 나왔고, 제품명으로 보면 메치니코프 박사 무슨 요거트인가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1908년도에 불가리아하고 코카스 지방을 갔더니 사람들이 장수해요. 왜 이렇게 오래 사나? 그랬더니 이 그 발효에서 한 세균이 발견됐고, 이 세균에 의해서 유해균 독소 발생을 억제해서 이거를 장기간 오랫동안 먹었더니 장수를 하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수하는 마을 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소식하고 이런 발효식품들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사니까 오래 살아요. 일본이 오래 사는 이유도 또 그렇잖아요. 소식이잖아요. 왜 소식이 중요냐 하면은 말 그대로 적게 먹었을 때 독소가 덜 생겨요. 사실. 근데 우리는 과식하고 뭐 이게 에너지 받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일부러 찌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들고 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건강에 안 좋은 이유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식 자주 조금씩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장내에서 음식이 부패하여 암모니아 등의 독성 중독 물질이 생기는 것, 즉 자가 중독이야말로 만병의 요인이며 노화의 원인이 된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가스예요. 방구 냄새가 가스가 많이 차고 가스 냄새가 독하다. 그럼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국은 없애기 위한 내 몸의 이제 생활 습관을 변형을 시켜줘야죠. 그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들, 유산균들을 많이 먹어서 이제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보면은 어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임금님의 그 가스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변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냄새도 맡고 색깔도 보고. 그래서 임금님의 변은 뭐 매화꽃이라고 했나? 그랬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건강을 확인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바로 그 유산균이라든지 유익균의 그 영양분을 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에요. 바로 유익균.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는 젖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세균을 증가시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발암물질 대사에 대해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 흡수를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추고, 여섯 번째는 장내 독소를 감소시켜 아토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이거를 안 넣었을지 모르지만 요새 유산균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기본적으로 넣어요. 안 넣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일 대부분 락툴로즈, 뭐 수크라제, 뭐 올리고당부터 하고 갈럭토당 이런 것들이 당이 이 그 유산균의 그 먹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눌린이죠. 뭐 이눌린이 이제 이런 그 프리바이오틱스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넣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오늘의 이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얘네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면역 기능을 향상하고, 두 번째는 장내에서 우리가 비타민 B군, 비타민 K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요. 특히 비타민 K를 그 장내에서 만들어주는 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로 굳이 비타민 K를 먹지는 않아요. 지용성 비타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운동과 기능 향진을 위해서 장내 얘네들이 도움이 되고, 소화기능 호전, 영양소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소화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런 게 있는데, 소화효소는 결국은 음식물이 들어갈 때 위라든지 아니면 십이지장 이런 데서 결국은 소화효소를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를 해줘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나오는 함량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 때까지. 근데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분비가. 그러면 결국은 외부로부터 이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제 먹는 게 약이 아니라 소화제는 소화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뭐 그 효소 먹으면 더 괜찮다고 막 효소 먹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효소보다 그냥 소화제, 뭐 대표적인 소화제들 있잖아요. 그냥 약국 가서 사서 먹는 게 이 소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화제는 약으로 생각하고 뭐 효소는 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먹을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소화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소화 효소 대신 나이가 들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는 이거 어디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팽만 감사,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병원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왼쪽이 유산균이고 오른쪽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장내 세균, 위, 소장, 대장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이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에요. 그리고 이왕 유산균을 먹을 거면은 강력한 놈을 먹는 게 좋아요. 효능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뭐 3세대 유산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세대가 가장 강력하니까. 그리고 활성형 외부 세균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흡수되지 않은 올리고당 같은 거예요. 어쩌면은 그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한테 이 음식물을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 얘네 둘이 들어와서 결국은 내 몸의 면역 기능과 유익균을 억제하고 보호막을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은 유산균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장내 그럴 거고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을 줘서 외부에 어떻게 보면 용병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 뭐 많이 얘기 나올 거예요. 사실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이 세균들이 손상이 돼서 그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균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장이 내가 제대로 돼서 보호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적군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는데 장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적군들이 쉽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인들이 뭐냐?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기능들이나 장기나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장에 있는 환경 자체도 유해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이죠. 뭐 안 좋은 음식들. 뭐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잘 변질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장내에서 갑자기 설사도 하고 막 이렇게 배탈도 잘 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SIBO라고 막 그 어느 분이 이제 글 올리셨더라고요. 뭐 질문에다 카페에다 올렸는데 그게 이제 그 소장 내 세균 이제 과성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장 같은 경우는 그 세균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로 이제 균들은 대부분 대장에 있어요. 근데 이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장의 균이 소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성장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씁니다. 그래서 얘네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처방을 하고 유산균을 통해서 이 장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만 쓰고 유산균을 줬다고 해서 이 SIBO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 몸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나 다른 이유가 동반적으로 해결돼야만이 그게 안 돼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SIBO가 생기는 분들이 한번 항생제 먹고 좋아졌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또 재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해결을 안 하고 항상 우리는 약으로 해결하고 뭘로 해결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오염 물질이에요. 미세먼지부터 해갖고 이런 그 최근에 이제 뭐 나돈 문제까지 터지고 뭐 정말 요새는 너무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건데 환경적인 거 어떤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이제 손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음주라든지 안 좋은 음식 제일 대표적인 게 육류죠. 고기 구워 먹고 뭐 하는 거 너무 과식하고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 안 할 수는 없어요. 단백질은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추천을 하는 단백질은 오리고기, 닭고기, 염소고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는 수육 형태로 먹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음식들이 되게 되면 결국은 장내 그 유해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상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발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반드시 식전부터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약물이에요.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장내 세균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통제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항생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꼭 그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약 먹을 때 같이 먹어도 되냐? 절대 안 되고요. 약 먹을 때는 유산균은 최소한 2시간 텀을 두고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약들 때문에 유산균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빛이 안 보여갖고 위에 보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톡신들이에요. 독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비정상적인 항원에 노출돼서 그 항원으로 해서 전신 염증이 생기면 고열이 오고 폐혈증으로 가고 국소염증이 오면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셀리악병 그리고 항원성이라든지 T헬퍼 세포라고 해갖고 도움 세포들의 빌균이 오면 당뇨, 췌장 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토피, 알러지, 천식, 자폐증까지 이제 온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장의 이런 그 하나에 의해서 우리 몸은 쉽게 이제 망가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3살째 버릇이 80살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나중까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되는데 저도 사실은 장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렸을 때 그 생활 습관이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야 뭐 이렇게 실패했지만은 애들만큼은 절대 안 되게 결국은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은 환경을 두고서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이런 장 건강은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우리는 나중에 다른 병을 통해서 이런 뭐 폐혈증이라든지 뭐 다른 질환, 당뇨나 이런 여기 고칠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고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여기는 심각한 거는 같죠. 대신 여기 고침과 더불어서 장 건강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걸로 인해서 병들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병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성두통, 식은땀, 어떤 사람은 기억력,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그다음에 이제 인후통, 고강근저, 뭐 안구건조, 시력 저하, 근육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장 해독을 하고 나니까 좋아졌더라.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그렇지만은 장 건강이 좋아지면 언제부터 외부로부터 독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은 완전히 망가지지가 않는 한은 다시 돌아옵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병원 치료를 하면서 바로 장 건강을 좋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결국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무수하게 많은 병사들, 어떻게 보면 정말 백조라고 그랬잖아요, 세균들이. 그 세균들이 유해균하고 유익균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건가? 결국은 내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생활 습관을 지금 이 변화를 갖추지 않으면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큰 병이 났을 때 그때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후회를 해도 장 건강을 그때라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큰 병만 고민하는 거죠. 그 옛날에 2002년도에 우리 그 월드컵 보면은 4강 진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히딩크 대통령이 그 감독님이 그때 보면은 맨날 5대0하고 막 깨 졌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보면은 감독 바꿔야 된다 막 말 나오고. 근데 월드컵 본선에 가니까 진짜 잘했잖아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체력이었어요. 사실은 체력이 먼저, 모든 선수들이 뛰고 나서 체력이 되고 뭐 기술이 있는 거지, 체력이 안 되고 나면은 뭐 어떤 기술이 있어도 결국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박지성 선수를 높게 치는 게 바로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산소 같은 탱크 갖고 막 진짜 종횡무진 뛰는 모습. 뭐 잘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장이라는 거는 보면은 장이 튼튼해야 나머지들도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정말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1세대 유산균이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 처음 발견된 거예요. 불가리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1세대 유산균입니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요구르트용 유산균이에요. 그리고 얘는 발효운으로서 좋은 식품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때는 1세대보다는 결국은 2세대, 3세대로 갑니다. 2세대 유산균은 뭐냐면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그리고 비피더스균이 발견되면서 그래요. 얘네들은 이제 균주가 우수성이 강조되고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이제 개념이 가는 게 바로 2세대 유산균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는 바로 3세대 유산균입니다. 방송에서 보거나 뭐 하면은 뭐 유산균들 보면은 암만 많이 먹어봤자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고 막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3세대 유산균들은 이 그 분해를 통과해서 그냥 장까지 쭉 가요. 효능 효과.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게 보면 3세대 유산균들을 보면은 대부분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코팅을 2중 코팅했던 3중 코팅 그건 대부분 2세대 유산균이에요. 3세대 유산균을 가지고 2중 코팅, 3중 코팅했다는 제품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유산균을 먹을 때 균주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 균주가 정말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보고 먹어야 되는.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차이가 뭐냐면 바로 1세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 얘만 1세대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산균주라고만 적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창피한 건 아니죠. 좋은 균 처음 발견됐으니까. 그 다음 2세대 균주들 보면 아시도필루스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비피더스 균주 하고 3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뒤에 GG, BB12 이 끝말이 더 붙느냐 안 붙느냐. 끝말이 붙는 애들이 대부분 3세대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보고
책에 오늘 나눠준 책에 보면은 균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질병별로. 그래서 그거 뒤에 페이지에 보면 있으니까 꼭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이 제대로 진짜 치료 효과라는 논문으로 검증된 균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유산균을 먹을 때는 요런 거를 확인하고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린 대부분에 보면은 뭐 10종이라든지 뭐 500억 마리, 1000억 마리 넣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똘똘한 놈 몇 마리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 마리만 넘으면 돼요. 암만 많이 넣어봤자 정말 2세대가 암만 좋다 하지만 3세대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서 기원하고 위산 담즙에서 파괴가 안 되고 장 점막의 점착 및 군집화가 되고 항균 물질 생성과 유해균을 억제하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능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에요. 오늘 책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준 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이 책 자체가 보면은 논문하고 교과서에 근거돼서 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뭐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 공부용으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냥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인 책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책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감언이설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좀 쉽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그러해서 그냥 기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 균주별로 연구 결과들이 보면은 제일 많이 연구된 게 LGG예요. LGG가 가장 유명한 균주예요. LGG는 이게 어디더라? 핀란드 무슨 회사인데 뭐였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이 LGG를 산 데가 어디냐면은 크리스찬 한센, 덴마크. 제일 유명하잖아요. 덴마크 유산균 모양. 크리스찬 한센이 전 세계 1등 유산균 회사인 게, 걔네가 이제 LGG를 샀고, 그 다음에 BB12가 또 크리스찬 한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로 LGG하고 BB12가 면역력을 올려주고 다양한 질병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면은 GR1하고 LA5, RC14이 있죠. GR1하고 RC14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 의사가 개발한 유산균주입니다. 얘는 질하고 방광에서 유산균을 채취가 되었고 해서 봤더니 이런 균주가 나왔고, 얘네들이 이 균주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들 질염이라든지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아요. 암만 LGG, BB12, LA5가 좋다 하지만은 여자분들 질염이나 방광염에는 또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균주마다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LA5는 얘는 주로 이제 위쪽에 효과가 이제 대표적인 균주 중에 하나고 면역력이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균주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이 많은 균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제품으로 나온 것도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첫 번째 이제 유명한 균주부터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LGG, BB12, 뭐 LA5 이런 거를 가지고 먼저 먹어보고, 이게 한 3개월은 먹어봐야 돼요. 유산균은. 그래야 먹어보고 이게 나한테 맞으면은 그걸로 그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 되고,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균주로 바꿔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각 일반적으로 저런 균주가 제일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균주가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야 돼요.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자기의 유산균을 배양을 해서 먹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의 변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식하는 치료법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하지만은 나중 되게 되면은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직접 배양해서 하는 시대, 맞춤형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본인들이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균주가 LGG, BB12, LA5니까 이 세 가지 균주가 있는 걸 먼저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유산균의 임상적인 질환들, 작용들 보게 되면은 변비, 불내증, 우리가 보통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거의 한 70%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빠진 거를, 유당이 빠진 거를 이제 먹는가 된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감염, 제일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잖아요.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때는 항생제를 씁니다. 보통 이제 3제, 4제를 쓰는데 이와 더불어 반드시 유산균을 먹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항생제만 쓰게 되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은 죽이지만은 내 몸에 좋은 유익균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나중되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가상간 태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치료제, 병이 생기면 치료제는 먹어야 돼요. 대신 거기에 맞게 치료제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부팽만, 가스참, 소화불량 이 자체도 유해균이 많이 늘어났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보통 기능성 약들이 있어요. 가스모틴 제거하는 이런 기능성 약도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유산균을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병원에서 보통 처방하는 유산균들 거의 처방 잘 안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들은 생균보다는 사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그냥 좋은 균을 사 먹는 우리가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자기가 평가할 때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사다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은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내 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면서 유산균을 먹고 장누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토피도 올 수 있고 암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질병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다 유산균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요새 운동하고 체중 빼고 여러 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장 건강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먼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유산균이고 우리 소화 기능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약으로 해결하고 다른 거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질염이라든지 비뇨기계, 알코올 간질환, 암 예방, 그리고 다양한 감염, 항생제 많이 먹었던 분들, 그리고 항생제 먹을 때는 반드시 유산균을 먹어서 이 유익균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도 그렇고 아토피 환자도 그래요. 아토피 환자들에게서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해 드리는 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원인을 제거하고 거기에 플러스하는 게 비타민 C, 퀘르세틴, 유산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먹으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C와 퀘르세틴은 알러지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고 유산균은 뭐냐? 장내 독소들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가는데 이 세 가지만 먹어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또 누가 뭐 주면 좋다, 뭐 주면 좋다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귀가 얇아져요. 약해지니까. 근데 모든 질병의 근본이나 시작은 하나하나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치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끌고 가는 거. 2년은 내 몸을 변화를 시켜야지 내 몸이 좋아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특히 급하기 때문에 한 달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이어트하고 오늘부터는 이거 안 하고 뭐 하겠다. 하지만은 결국은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넘기기도 힘들죠. 대부분. 거기다 포기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 치주질환, 구강 건조증. 치주에 균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 균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균들 자체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장내 이제 유산균들이 많으니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거기 책에 보면은 다 균주들 질환별로 딱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항상 대부분 한 70%, 80%를 차지한 게 LGG, BB12, LA5예요. 균주 중에서. 질환별로 좀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비만. 비만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오늘부터 금식하고 식사량 줄이고 뭐 하겠다 그거 좋아요. 근데 먼저는 장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장을 해결하지 않고 암만 해봤자 결국은 효과가 없다. 전에 레몬 다이어트부터 해갖고 다양한 다이어트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들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만한 사람들은 비만균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20% 이상 많다고 돼 있대요. 그 비만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피리미쿠테스라고 하는 균주예요. 날씬균은 뭐냐? 박테리오데이스예요.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들은 저 균이 많고 비만한 사람은 이 균이 많대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
바로 이 그 날씬균이 많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건 간단해요. 자기 식생활을 좀 채식으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유산균을 충분히 먹으면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이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학적인 구조만 조작해도 체중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이에요. 다이어트 그 식사량은 똑같아요. 근데 장내 환경만 조금 바꿔졌어요. 내 몸이 유산균을 먹든지 좌우지간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졌는데 살이 그냥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가 잘 되고 콜레스테롤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안 들어와서 그런 결과예요. 그게 이제 최근의 결과고, 그래서 유산균들에 의해서 비만한 사람들의 이 미생물적인 군집 조성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연구 결과 이게 이제 256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산모를 대상으로 한 군은 유산균, 가장 대표적인 균이 LGG BB12예요. 이거를 주고 다른 군은 주지 않고 출산 후 비만 여부를 봤더니 유산균을 복용한 산모가 대조군에 비해서 이 그 중심성 센트럴 오베시티라고 하거든요. 이 중심을 통해서 이제 붓는 경우 그 비만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적었다. 근데 문제는 산모뿐만 아니라 애들도 똑같아요. 이 환경적인 게 그 장내 환경이 애들은 태아에서부터 그 몸속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유산균을 계속 잘 먹어준 애들은 결국은 장내 이런 환경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 보충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던 거고 2011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56명이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상 연구를 잘 안 하지만 외국은 좌우지간 어떤 거를 할 때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그 요거는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좀 인디케이터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 리뷰 아티클로에서 봐서 이제 특정 미생물이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다양하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균주들이 보면은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뭐 SBT 2055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보는 게 그 락토바실루스 람누스 ATCC 53103이 LGG예요.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B12가 바로 BB12. 그래서 이 두 가지 균주가 비만이든 체중 증가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데이터가 2013년에 나왔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산. 이 지방산을 가급적이면 잘게 부수는 게 늘어나고 염증을 감소시킨대요. 장내 염증. 그래서 이 체중이 증가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비. 변비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변비가 대부분 생겨요. 사실은.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자체가 급박한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변비 심한 사람들은 약 먹다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약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다 어느 정도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장도 잘라버리잖아요. 거기까지 안 된 사람은 장루까지 달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이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운동, 영양. 말 그대로 잠을 잘 자고 운동하고 좋은 영양을 먹게 되면 해결이 된다. 그럼 그러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되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나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던지면은 편해요. 그래서 말을 던지면 그 말 던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말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이 결국은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결국은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저쪽에서 말을 걸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고 화내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럼 그 싸움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는 거고. 근데 그게 참 각자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스트레스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결국은 이겨내는데,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보면서 느낀 것 같은데, 저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평생 스트레스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풀려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마음의 응어리라는 게 죽기 전에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풀면 훨씬 더 시간 소모도 안 되고 마음 편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응어리를 갖고 있다가 언제 이 복수하겠다 마음만 먹어요. 근데 결국은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 몸만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항상 응어리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풀 때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풀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잘못하면 폭력이 되고 뭐 요번에 이제 군산 사건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뭐 고섬유 식사요법, 행동요법, 약물요법, 유산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복식호흡만 자주 해도 변비를 많이 막아줘요. 그리고 장일에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장일에도 자주 만져주게 되면은 이게 연동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했냐? 변비 있는 분들은 잘 안 해요. 뭐 했던 분이 있으면 다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장은 처음에는 약으로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센 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어느 세다 보면은 정말 어느면 진짜 장이 안 움직여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변비 장을 자르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유산균 복용은 사실은 장내 환경을 좋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독소를 생성을 감소시켜서 체내에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벌써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 유산균주를 그 소아나 성인의 변비 치료에 많이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BB12가 특히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변비를 가진 27명의 이제 소아에게 유산균을 주고 안 주고 비교했더니 유산균을 줬던 사람들이 장 운동이 좋고 변이 덜 단단하고 변비 해결에 더욱더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 어떤 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산균을 암만 먹었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더라. 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그런 게 있는데 방법은 그 유산균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심한 경우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른 거를 해결했냐가 먼저예요. 다른 거를 해결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 유산균의 문제라면 유산균을 바꾸면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섬유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유산균을 했을 때 상승 효과를 나타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유산균 먹으면 해결할 줄 알고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어떤 거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내 생활 습관의 변화와 더불어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거죠. 209명의 그 노인에게 이제 유산균을 줬더니 결국은 이 기능들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변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애들하고 결국은 나이 들면은 왜 변비가 잘 오냐? 똑같아요. 노화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장내 그 세포들도 약해져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떨어지고 그 음식들이 결국은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략근의 힘도 없고 뭐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내 환경도 유해균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유산균들이 정말 그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다른 것들도 병행하는 게 좋죠. 설사라는 경우는 결국은 설사에 의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탈수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감염이 아닌 이상은 뭐 지사제라든지 유산균을 주는 게 좋고 세균성 감염이 있는 경우는 항생제를 꼭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그 환경을 좋게 유해균이 그 설사를 하게는 유해균이 늘어나거든요. 그때 유산균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세균성 혹시 감염이 돼서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이 펄펄 나면서 살짝 착착착 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잘못된 유산균주들,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유산균 중에서 락토바실루스와 비피더스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유산균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들어가서 문제를 시킬 수 있는 균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는 그런 균주들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균주도 어디 있냐면은 많이 그 균주 여러 개 넣는 균주들이 있어요. 뭐 10종, 뭐 20종 이렇게 넣는 균주. 거기에 보면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말고 S로 뭐 시작되는 균주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제 피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할 때는 이런 균주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연구 결과 123명의 이제 애들한테 한 군은 LGG를 주고 한 군은 주지 않고 경과 관찰을 했더니 LGG를 줬던 군이 설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이제 효과가 더 좋더라. 특히 로타바이러스 때 효과가 좋더라는 거를 이제 97년도에 논문으로 이제 소아과 학회지에 실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여행자 설사. 요새 여행 많이 가죠, 사실은.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여행처럼 재밌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고. 근데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물을 갈아 먹다, 뭐 음식을 잘 먹다 보면 설사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820명의 터키 여행자를 대상으로 이제 한 군은 LGG를 주고 한 군은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LGG를 줬던 군이 그 주지 않은 군에 비해서 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감소시켰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를 가게 되면은 꼭 이런 그 여행자 설사 위에도 뭐 아메바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또 설사가 이질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 갖고 혹시라도 그런 지역에 갈 때는 항생제를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설사가 이상한 설사를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그 예방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고 그냥 그 잘못해갖고 그냥 약이 없이 그냥 있다 보면은 설사만 촥촥촥 하다가 잘못해갖고 정말 탈수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생기냐?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적응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면역을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면역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체온이 좋게 유지하는 게 좋고 그럴 때 면역력이 좋다. 그러면은 그 에스키모인들 추운 지방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너무 더운 지방 사람들은 면역력이 어떠냐? 그 사람 날씨가 춥고 너무 더울 때 우리나라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요.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거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 병 설사 특히 이제 동남아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장티부터 해갖고 이질부터 하고 다양한 병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그 환경에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런데 잘못 가서 물만 잘못 먹게 되면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자기에게 맞는 걸 준비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질환 같은 경우 이제 그 심한 경우 이제 황달, 복수, 간성 뇌증이 오는데 왜 유산균하고 특히 관계를 많이 하냐면은 바로 이 그 장내 유해균이 많이 늘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은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간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유기산 검사에서 보면은 장 해독, 그 간 해독하고 그다음에 유익균, 유해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비가 생기는 걸 막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유산균을 통해서 유익균을 생성시켜줘야 돼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6세의 그 환자에게 1개월 동안 그 유산균을 줬더니 뭐 수름이 좋아졌더라 하는 거고 간성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줬더니 간성 원수 증상이 호전됐다 하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헬리코박터 위험,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많은 게 헬리코박터균이에요. 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뭐 윌이라는 그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한 균이에요. 위산에도 안 죽는 정말 굉장한 건데 얘가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얘를 잡으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생제 특히 이때 보통 3중, 4중, 3제, 4제 항생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항생제만 기존에 치료했던 사람하고 거기 플러스 유산균을 치료했던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유산균을 줬던 군이 설사라든지 다양한 증세들을 훨씬 더 회복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특히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때는 이거를 이제 병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 감염,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폐렴들 자주 오잖아요. 감기도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냥 그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약 플러스 유산균을 줬을 때 결국은 우리 몸이 회복 그 감염 발생률이나 항생제 사용률도 적게 간다는 걸 보여준 자료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장이에요. 장의 유익균들,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유지시켜 주는 게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토피를 오게 되면은 이제 아토피도 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장내 나쁜 유해균들이 많아져서 음식들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독소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꼭 유지시켜 주기엔 비타민 C, 퀘르세틴도 중요하지만은 유산균이 꼭 필요하다는 거. 가족력 중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항구는 임신 중에서 산모하고 신생아에게 이제 LGG를 주고 다른 거는 주지 않고 이제 2세가 될 때 이제 아테포 발생률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LG를 복용했던 군이 23%, LGG를 복용했지 않았던 군이 46%에서 이 아토피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토피가 있는 부모 경우는 자식들한테 이제 그런 소양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산모, 임산부 때부터 유산균을 먹어줘요. 그래서 이 유산균은 그래서 평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어디다? 옛날에 네덜란드인가 폴란드인가 뭐 거기 이제 세계 2차 된 이제 프로네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모의 건강이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산모가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는 건강해요. 근데 산모가 건강하지 않는 환경에서 애가 태어난 애는 건강하지 않나요. 근데 대신 얘가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도 나왔을 때도 또 안 건강한 애들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전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는 정말 우리 민족이나 뭐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젊은 친구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것처럼 그게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랫세대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들이 혹시 가족력에 아토피가 있는 부모면은 반드시 유산균을 먹어서 정말 이 발생률을 줄어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염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꽃가루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피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내 몸의 면역을 올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유산균 먹고 아까 이게 비타민 C라든지 퀘르세틴을 통해서 알러지를 막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요새 암이라는 거는 뭐 저희 병원은 암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암 환자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암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요새 암 치료 결과들이 워낙 좋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가능한 거고 지금 5년 생존율이 80%를 넘었어요. 그게 2015년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치료가 잘 된 다음에도 부작용 없이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FP라는 항암제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유산균을 준 군하고 주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유산균을 줬던 분들이 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봉기관이라는 부작용들을 많이 없애준다는 걸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충치 예방도 뭐 비슷하게. 근데 요새는 뭐 치약에도 유산균을 넣더라고요. 화장품에도 유산균을 넣고. 그래갖고 진짜 유산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왔고요. 이거는 이제 질염, 여자분들 많이 생기는데 이때 생길 때마다 뭐 항생제들 많이 쓰는데 항생제 플러스 유산균, 아까 얘기했던 GR1이나 RC14이라는 균주를 줬을 때 결국은 그냥 항생제만 줬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한 12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방법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본인 스스로가 맞는 유산균을 복용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대신 어떤 게 맞느냐는 본인이 먹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거예요. LGG, BB12, LA5. 이 세 가지가 균주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그걸 한 3개월 정도 먹어보고 본인한테 맞으면은 이걸로 계속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다른 유산균을 한번 바꿔서 보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의 두 차이점은 똑같은 균주고요. 얘는 캡슐형이고 얘는 분말형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유산균은 한 3개월 정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의 생존 기간은 보통 한 3일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환경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아 있어 갖고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끝낼게요. 비타민 D, 지금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해갖고 반론자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더라도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그 부정적인 거를 이게 없애졌던 사건이 뭐냐면 2008년도에 NEGM이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예요. 의학 학술 중에서는 최고 학술지에 이 마이클 홀릭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이에요. 저도 그 논문을 보고 나서 완전히 정말 그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는데 비타민 D는 햇빛만 충분하면은 비타민 D가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결핍이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가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이 건물들이 커지고 여름철만 되면은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 김이 죽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타민 D가 결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 검사를 하라는 거를 그 2008년도에 그 NEGM의 이 마이클 홀릭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그러니까 비타민 시장 자체라든지 생각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양제 먹을 필요 없고 효과 없다 뭐 이러다가 이 연구 결과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영양제 먹어야 된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비타민 D에 대한 건 누구도 반론을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인의 혈액 검사를 알게 되는데, 저도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이 마이클 홀릭 교수를 그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서 하는 그 수상식 때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보스턴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참 이 학문이라든 게 정말 모해했을 때 이게 발표되고 변화를 시킨다는 거는 주류가 아니거든요. 비타민은 비주류잖아요. 비주류가 주주류를 변화시키는 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가능케 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강의 그때 1시간 동안 이제 수상 강연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 힘들었던 얘기들부터 하고 여러 가지도 이제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은 2007년도에 이제 타임스가 선정한 10대 과학자 중에 하나고 비타민 D 결핍이 그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기전을 밝혔고 비타민 D의 활성령을 포함한 최초로 밝힌 분이세요. 마이클 홀릭 교수.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햇빛만 노출돼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은 그 11월부터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그 치료 결과들이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4월부터 10월이에요. 햇빛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인간이 질병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제일 많이 오고 사실. 그러니까 그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 갱년기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주로 이제 그 열이 막 나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뭐하기는 화나는 것처럼 막 좀 신경질적으로 왜 그러냐? 그분들이 그동안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 갱년기의 특징은 어떠냐면 우울증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약해져요. 그동안은 가장이었는데 지금 왜 이리 처지면서 그래서 그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게 이제 간을 통해서 활성령으로 돼서 이제 신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소아는 구루병, 성인은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골다공증 환자가. 왜 그러냐? 비타민 결핍이 세계 1등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인구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비타민 D가
결핍이 많고 남자는 91%, 여자는 95%예요. 그 이유는 남자는 그래도 화장품을 좀 덜 바르는 것 같아요. 여자분에 비해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비타민 D에 이제 작용을 하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칼슘 대사예요. 우리가 이제 칼슘제를 암만 많이 먹어도 이 그 비타민 D가 충분해서 이 그 혈액순이 충분하면은 칼빈딘이랑 결합해서 칼슘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칼빈딘이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이 있고 그래도 칼슘제 많이 먹으면 괜찮지 않냐면 그럼 오히려 안 좋은 칼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생긴다는 거죠. 2010년도에 이제 나온 자료들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그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 칼슘제 많이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서 결과를 보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제는 함부로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먹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칼슘은 멸치를 통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양제는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이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암들이 이제 커진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발생이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타민 D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 유방암, 대장암, 뭐 전립선암들이 왜 이렇게 늘어난다 했더니 바로 비타민 D 결핍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었던 사람들이 이런 암들의 발생률을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뭐 신종플루부터. 그래서 이거를 예방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메르스, 신종플루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마스크 쓰고 손발 이렇게 깨끗이 씻으라고만 했지. 외국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비타민 C하고 D를 충분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약국에서 비타민 D가 동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아서 다 챙겨 먹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긴 좀 아깝긴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약국 가면 제 얼굴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약국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비타민 D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아까 유산균 얘기했잖아요. 유산균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만큼 또 필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햇빛 노출을 추천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식사 후에 이제 한 10분 정도. 근데 이 비타민 D를 이 팔만 걷어갖고는 잘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얼굴이 노출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노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우리 몸의 기능을 하려면은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첫 번째, 골다공증과 골절.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라는 인위 흡수가 떨어지고 충분할 때 이렇게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비타민 D가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 될 때 우리 골밀도가 가장 좋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이 3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검사하면 보통 10에서 20 사이 나와요. 그럼 보통 한 2,000아이 정도, 한 알 정도 먹으면 되고, 암 환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암 환자의 경우는 보통 이제 50을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50까지 올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카페에서 오셨던 분이었나? 누가 분이 만 단위짜리를 먹는 분이 계세요. 만 단위를 먹으면은 이게 100을 올리거든요, 혈중 농도를. 근데 이거를 뭐 이틀에 한 번 먹는 건 상관없지만 매일같이 먹는 경우는 100 이상 넘어가요. 100이 넘어가면 독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가 가장 좋은 농도는 40부터 80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2,000아이가 좋고 아니면 2,000에서 5,000아이 이 사이를 먹어야지 만짜리는 절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니 먹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먹는다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누가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냥 듣다 먹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다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한 거. 골다공증 보게 되면은 이제 골밀도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면은 근육 강화되고 하지 기능이 상승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낙상 빈도가 감소하고 골절 위험에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가 2011년도에 이제 개업을 했어요. 압구정동에서. 그때 이제 그 개업할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80대 분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잠을 못 잔다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비타민이라는 그 MBC, KBS 방송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혈액 검사 한번 하시겠다고 그래서 혈액 검사했더니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비타민 D를 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그냥 저희 병원에서 전화해갖고 이제 비타민 D를 사가시고 1년 후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복용하니까 뭐가 좋아졌냐고 그랬더니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비타민 D하고 잠하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잠잘 때 다리를 좀 쥐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다리의 근육에 좀 힘이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면은 허벅지 근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의 힘이고 그리고 여기가 약했을 때 보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마그네슘 결핍일 때도 이게 떨리긴 하지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근육이 약해지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게 좋아지면서 결국은 잠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잠잘 때 쥐가 잘 나거든지 아니면 근육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 검사 한번 해보고 낮으면 반드시 먹으세요. 비타민 D 검사가 보통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6,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하면은 이제 보고 부족한 사람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거는. 이건 어차피 내 몸에 결국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골다공증 생기면 골다공증 약만 먹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오히려 임플란트를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다공증이 너무 빨리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1년 먹으면 1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먹게 되면은 나중 돼서 잇몸이 약해져 갖고 임플란트 했는데 치과에서 보면 골다공증 약 먹는 사람들은 치과 치료를 안 해줘요. 그 이유가 그 골다공증 약이 잇몸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자주 생기고 골다공증 약 자체도 그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제도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 골다공증 약이 바이포스포네이트인데 그거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또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는 거기다가 비타민 D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먹는 게 가장 좋고 알약 형태에는 사실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 속에 비타민 D가 있으니까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그걸 먹을 때 기름 한 숟갈 먹고 먹지는 않잖아요. 물과 함께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비타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단일 제제, 연질 캡슐 속에 기름 형태로 있는 거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제품은 사실은 여기 기름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형태는 기름에다가 분말을 얹어 놓은 형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뚫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좌우전 기름 형태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름 형태로 먹었을 때는 98% 흡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 증후군,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D가 결핍이 있으면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픈 사람들은 한번 비타민 D를 먹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통증들이 많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근육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 근육에 힘을 생기는 거는 비타민 D하고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요. 실제 반응이 없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한 80% 이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암 환자들도 보면은 수용체가 없는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했던 경우에 대장암, 전립선,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 반면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이게 이제 효과였다는 걸 보여준 코트 스타디예요.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자료가. 당뇨 환자들도 보면은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와 관련인데 특히 이제 췌장에 있는 이 랑게란셈에서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수용체가 작동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해요. 근데 만약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이제 잘 안 되게 해서 당뇨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 퀘르세틴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비타민 D는 말고도 당뇨에 그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C는 어떤 효과가 있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서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췌장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어디에 내가 문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좋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냥 누가 먹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준 자료고요. 대사증후군, 요새 뭐 40대만 보면 대부분 대사증후군이 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복부 비만, HDL 감소, 중성지방, 고혈압, 인슐린 저항인데, 이 모두가 비타민 D 결핍이랑 관계를 해요. 이 BMI는 똑같은데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낮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비타민 D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만한 사람들도 보면은 비만한 사람은 비타민 D 결핍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지용성, 그 지방세포가 비타민 D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더 많은 비타민들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체중을 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캔넬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이 독감이 발생하는 거를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저희는 그래요. 그 우리가 독감 주사 많이 예방접종 많이 하잖아요. 플러스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놔줘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병원에서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 학교라고 파주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거기 그 저희가 한번 가서 한 200명 애들한테 겨울철에 놔줘요. 그러면 걔네들은 겨울철에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은 밖에 활동이 겨울철은 적어져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겨울철에는 주사를 한번, 주사 맞으면 한 3개월 가거든요. 맞는 게 좋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 뭐 여긴 없지만은 그런 경우도 결국은 햇빛과 주로 많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골드버그 등에 의하면은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었을 때 경화증의 재발이다 이런 거를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왜 가을만 되면 남자들 특히 이제 센티멘탈해지나? 결국은 햇빛이 없어서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대부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망하는 시기는 언제냐? 11월, 12월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자살률도 제일 많이 있고. 그 이유는 이 10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이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11월부터 갑자기 기온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다양하게 이제 몸이 시들시들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비타민 D를 줬더니 증세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햇빛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좋지만은 겨울철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주사라도 꼭 3개월에 한 번은 지금 맞는 게 좋고요. 항암 치료할 때 특히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외부 활동이 줄기 때문에 뭐 비타민 D 결핍이 오고 방사선 치료하면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골다공증도 자주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D를 맞든지 먹든지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주로 많이 맞아요. 그게 편하니까. 진단은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하면 돼요. 25H 비타민 D 토탈 D2, D3를 체크하면은 혈액 검사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 투여를 하는데 그 정상은 30이고요. 최적의 수치는 40에서 80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재밌는 거는 이제 질환별로 그 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질환 있을 때. 만약 그 심각한 결핍은 10 이하 같은 경우는 아주 낮고 골다공증 환자는 30 이상, 암 환자나 당뇨는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 넘어가면 이제 독성으로 작용해요. 내 몸에. 그렇기 때문에 100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부작용은 뭐냐면 고칼슘혈증이에요. 비타민 D로 칼슘 흡수율이 늘어나면서 얘네가 이 장기에 석회를 만들어요. 특히 신장, 간, 심장 이런 데 석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장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150까지는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때 유발되느냐 하면 주로 이제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게 만화유 먹는 사람들이에요. 만화유 먹는 사람 모르고 뭐 1년씩 먹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1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3개월만 안 넘기면 괜찮아요. 비타민 D는 3개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만 안 넘기면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먹는 거는 그냥 5,000IU 이하짜리를 먹으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제제는 저희는 이제 추천한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2,000IU짜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20만 단위. 이 20만 단위라는 게 뭐냐면은 2,000IU를 그 3개월 동안 먹었을 때 용량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2,000IU면은 1,000IU가 혈중 농도 10을 올려요. 그럼 2,000IU면 20 정도 올리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얼마나 먹여나 좋냐면은 애들 같은 경우는 kg당 10,000IU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만화유가 아니구나. 그냥 보통 이게 성인 용량이 2,000IU이기 때문에 30kg 이상 정도 되면은 넘어가면 이렇기 때문에 그 전하유들 같은 경우는 보통 kg가 만약 10kg인 애 그러면은 한 1,000IU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20kg 넘어가는 친구들은 2,000IU 먹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름철은 햇빛입니다. 햇빛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햇빛에 점심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오늘도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오는데 저희 병원 교대인데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했는데 근데 햇빛만큼 좋은 게 없어요. 햇빛을 통하고 나도 좀 이렇게 저희 환자들 보면 낮에 이제 식사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테라스가 있어. 테라스에서 그냥 이렇게 그 햇빛을 쬐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하고. 그럼 되게 좋대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점심 때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커피 말고 그냥 좀 식사하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정도 아니면은 자기 회사에서 옆에 좀 걸어 다니고 하면은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